옛날 옛적. 아니, 뭐 옛날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주 먼 미래일 수도 있으니. 어쨌든 시간이란 개념이 무의미한 어느 시점에 지구에는 두 개의 독특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연 마을이라 불리며 다른 하나는 문명 마을이었습니다. 자연 마을에서는 아무도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계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죠. 이곳 사람들은 시계 대신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걸 보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아침이 되면 먹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시기였죠. 이들은 사유재산이 없었는데 자연 상태에서 모든 것이 모두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배가 고프다면 누구의 것인지 묻지 않고 나무에서 과일을 따다 먹었습니다. 모두가 이 자급자족하는 삶에 만족하며 살았지요. 반면 문명 마을에서는 복잡한 도로가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길마다 빛나는 네온사인과 번쩍거리는 광고판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바쁘고 북적였습니다. 누구나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었고 누구보다 더 좋은 시계를 가지려고 애를 썼죠. 이곳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왜냐고요?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더 큰 집을 사고 더 멋진 차를 타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자연 마을에 한 젊은 청년이 호기심에 이끌려 문명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게 보였죠. 반짝이는 빌딩,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들이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사람들이 얼굴에 피곤과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늘 시간에 쫓기며 언제나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곳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문명 마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쟁하고 불안 속에 사는 이유가 사유재산과 사회적 지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자연 마을에서는 경쟁이 아닌 협력과 배려가 일상이었죠. 청년은 문명 마을 친구들에게 이러한 자연 상태의 장점을 소개해주면서도 왜 그들이 그것을 잊고 사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청년 문명 마을의 친구들에게 자연 상태의 순수성과 그 속에서 오는 진정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매주 모여 루소의 자연 상태와 사회계약에 대해 토론하며 어떻게 하면 그들의 문명 사회의 자연 마을의 가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보다는 자발적인 협력을, 소유보다는 공유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하자 문명 마을의 사람들 또한 조금씩 얼굴에 웃음을 되찾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자 자연 마을, 과문명 마을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섞어 두 마을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자유를 찾고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며 공동체의 일반 의지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끝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끝이 없답니다. 여전히 두 마을은 친구가 되었고 이들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을 계속 모색해 나갔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장작 그 루소가 꿈꿨던 새로운 사회계약의 모습이 아닐까요? 두 번째 이야기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가 한참 주목받던 어느 날 그의 이론에 사로잡힌 한 인물 라이언이 있었다. 라이언은 평소에도 선행을 베푸는 것을 좋아했지만 싱어의 책을 읽고 난 후 자신의 선행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이타적인 행동을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라이언은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대신 자신의 자원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다양한 자선단체들과 NGO의 효과성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 가장 높은 로이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를 보이는 것이 모기장을 제공하는 자선단체인 것을 발견했다. 말라리아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모기장을 공급하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모기장은 저렴하지만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이었다. 라이언은 즉시 이 단체에 기부를 결정하고 친구들에게도 이 아이디어를 설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라이언은 자신의 이사회 회의에서 효과적 이타주의의 중요성을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는 데이터와 도표를 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강력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우리가 매월 커피 한 잔 값을 아껴 이 단체에 기부하면 수십 명의 아이들이 말라리아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하며 큰 화면에 밝고 건강한 아이들의 사진을 띄웠다. 하지만 청중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모기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지역에 환경 교육이나 의료, 체계 개선도 필요하지 않나요? 라이언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맞습니다. 단기적 해결책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금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효과적 이타주의는 그 첫 발을 내딛게 해줄 것입니다. 회의 이후 라이언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사람들은 선행의 단순한 완벽함을 꿈꾸지만 실제 세상은 복잡하고 수많은 변수가 존재함을 깨달았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접근 방식을 세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의 신념과 가치를 존중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로 했다. 그렇게 라이언은 효과적 이타주의의 보급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선행을 단순한 자선이 아닌 전략적인 사회 변화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의 여정은 끝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타인과 나누면서 라이언은 자신의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믿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바람이 선선하게 불던 가을날 작은 철학 동아리 모임이 있었다. 모임의 주제는 의도의 철학이었고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각자의 경험담을 나누는 자리였다. 참가자 중 한 명인 철학과 대학원생 민수는 그날 오후 자신이 겪었던 독특한 에피소드를 털어놓기로 했다. 민수는 대학원 첫 학기에 도서관에서 연구, 논문을 읽으며 한참 몰두하고 있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우산을 두고 온 민수는 슬며시 불안해졌다. 그러나 이내 공부에 다시 집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그녀 앞에 아주 매끄러운 소리와 함께 누군가 앉았다. 바로 그녀의 동료이자 윤리학 수업에서 항상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경수였다. 경수는 물었다. 민수, 너는 지금 왜 논문을 읽고 있어? 질문은 간단했지만 민수는 순간 당황했다. 왜? 라는 것이 단순히 그녀의 행동을 묻는 것인지 그 행동의 의도를 묻는 것인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곧 그녀는 대답했다. 학점을 잘 받고 싶어서, 그리고 장학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수는 결코 성적만이 목표가 아니었지만 순간적으로 떠오른 이유였다. 그 순간 경수는 엘리자베스 앤스콤 의도에 대한 철학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 앤스콤은 의도가 행동의 결과와 그 행동을 통해 얻으려는 이유로 구분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는 성적뿐 아니라 내가 공감하고 향후에 있고 싶은 연구 분야에서의 성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닐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그녀는 윤리학적 관점에서 인간, 행동의 심도 있는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민수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결과나 목적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어떻게 더 깊이 있는 연구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앤스콤의 의도에 대한 철학적인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대화는 민수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행위에 담긴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아침 일기 쓰기라는 작은 습관을 들였다. 그녀의 행위가 단순한 결과 도출이 아니라 윤리적 성장의 일부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철학 동아리에서 민수의 썰을 들은 친구들은 각자 자신의 경험과 행위, 의도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다. 그날 모임은 노을이 질 때까지 이어졌고 앤스콤의 철학적 담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의도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중요한지를 깨달은 그들은 각자의 생활 속에서 더 나은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앤스콤의 의도의 철학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생활이 지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철학을 사랑하는 두 친구, 수지와 민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종종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 세상과 철학에 대한 토론을 즐기곤 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좋아하는 화두 중 하나는 바로 버나드 윌리엄스의 도덕적 운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카페에서 친구들을 모아 조촐한 모임을 열고 도덕적 운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각자 에스프레소 한 잔을 들고 앉아 있었고 수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주제는 도덕적 운입니다. 우선 이야기를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재미있는 상황을 하나 상상해보죠. 모임에 함께한 모두가 귀를 기울였고 수지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같은 날, 같은 시간, 마을에서 두 명의 운전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찬 바람이 부는 비 오는 날 급하게 차를 몰고 있죠. 한 사람은 길을 건너던 고양이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지만 다행히도 고양이는 빠르게 피했습니다. 다른 운전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고양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고양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지는 말을 잠시 멈추고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운전자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단순히 결과만 보고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할까요?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수지의 이야기가 바로 윌리엄스가 말하고자 했던 도덕적 운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같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수지 상황이 다르게 흘렀다면 운전자들은 다르게 처벌받았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불운한 상황의 희생자로 여겨졌을까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윌리엄스 가우리에게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도덕적 운은 우리가 얼마나 결과 중심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행동이 다른 결과를 초래했을 뿐인데 우리는 그들을 다르게 판단하곤 하죠. 이야기가 끝나자 마을의 철학 모임은 끝나지 않은 주제를 놓고 계속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그날 모임은 단지 철학적 개념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도덕적 판단이 얼마나 결과에 의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공정한지를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수지와 민호는 친구들이 모임을 떠난 후에도 그 카페에 남아 깊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도덕적 측면에서 운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깨달으며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철학이 얼마나 흥미로운 탐구의 세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